경찰이 양대노총과 군소노조 사무실 등 34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 가운데 향후 수사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건설 현장의 집단적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유현식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 특별 단속이 2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접수된 사례들만 2,070건이거든요. 굉장히 네. 많은 사례들이 접수가 됐는데 가장 먼저 어떤 사례들이 많았습니까? 제일 많은 게 타워 크레인 기사 원래비를 요구하는 것과 노조 전임비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각각 57%, 27%, 합계 85% 정도 되고요. 네. 나머지는 노조원 고용과 발전기금 명목의 금품 요구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현장 원래비 요구, 노조 전임비 강요 이 부분이 가장 많은 85에서 86%를 차지했다는 건데 원래비 전임비하면 약간은 생소하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원래비는 타워 크레인 기사 원래비를 말하는 건데요. 기본 월급 외에 별도의 임금이 아닌 별도의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 원래비고요. 네. 노조 전임비는 원래 전임자의 경우에 회사에서 월급을 주면 안 되는데 노조 업무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월급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것이 전임비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비와 전임비가 이렇게 많게 된 이유는 네네. 제가 분석해 볼 때는 타워 크레인 기사의 경우에 그 업종의 특성상 대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돈을 뜯어내기에 굉장히 용이한 그런 업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게 많은 것 같고 노조 전임비는 원칙적으로 노조 예산으로 노조 전임자의 월급을 줘야 되는데 네네. 그 노조의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사측에 증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에 의해서 노조 전임비가 많아진 것 같고요. 타워 크레인 원래비는 그런 뜯어내기에 용이한 수단이기 때문에 많아진 것 같습니다. 원래비 같은 경우에는 대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뭔가 구조적으로 조금 더 이런 부분을 뜯어내는 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용이한 부분이 있었고 전임비는 맞습니다.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라는 설명이었는데 이런 원래비가 건설 현장에서는 자주 좀 관행처럼 이어져던 일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는 그 타워 크레인 자체가 이제 공공에서 일어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담배값이나 점집값 정도 형태의 소액으로 지급해 오다가 이게 이제 점점 더 이런 수단화돼서 조직적으로 아마 이렇게 커진 것 같고요. 물론 그동안에 물가 상승률도 반영됐겠지만 하여간 이게 노조의 어떤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수단화되면서 점점 금액이 커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게 만약에 이런 부분을 신고를 할 수도 분명히 있을 텐데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가 보복성의 어떤 행동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타워 크레인이라는 장비가 철근 같은 무거운 자재를 움직여야 되는 작업인데 네. 그 작업이 지연되거나 또는 중단을 해버리면 후속 작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사 기한이 연장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대개의 건설 현장이 PF 대출금을 크게 일으켜서 하는데 그 지급 시한이 초과되면 기한이익을 상실해서 회사가 부도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무시하기가 쉽지 않고요. 네네. 또 대체 가능성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피해 액도 함께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노조에 지급한 돈이 1,686억 원으로 한 업체는 600만 원에서 또 다른 업체는 50억 원까지 굉장히 편차가 많이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규모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금액이 적은 것보다 아무래도 크면 훨씬 더 처벌이 중요해지는 건 당연할 텐데 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게 꼭 금액만 가지고 처벌 수위를 정할 것은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보다 자본력이 약하고 또 건설 공사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법적인 돈을 뜯기게 된다면 적자 공사를 할 수밖에 없고 네. 적자 공사가 이어지다 보면 결국 도산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해 금액만 가지고 처벌 수위를 정할 것은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죄질이 어떤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채용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부분도 조금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조직범죄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직범죄로 만약에 된다면 처벌 수위 같은 것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뭐 일반 조직폭력배처럼 범죄단체 조직으로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과한 측면은 있을 것 같고요. 네네네. 다만 이게 근로자 개인 혼자서 이런 일을 벌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노조라는 큰 조직을 이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집단적인 범죄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중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 신청받은 사례가 온라인 송금처럼 증빙이 가능한 곳만 집계를 했다고 하고 또 어제부터 그 전날까지 이틀간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회계 자료, 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다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죄명이 이제 공갈죄나 강요죄, 업무방해죄 이런 건데요. 이런 공갈, 강요, 업무방해 이런 죄명 자체가 절도나 강도 뭐 이런 죄명과 달리 구성 요건 자체가 좀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죄로 처벌하려면 반드시 피해 금액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입금 내역이 반드시 확보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강요나 협박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문자 메시지라든지 전화 녹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휴대전화 등은 현재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고요. 경찰은 지금 이런 관행 같은 거를 금품 갈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노조의 입장을 보면 노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타임 오프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타임 오프라는 것도 굉장히 생소합니다. 이거 정확히 네. 어떤 겁니까? 원칙적으로 전임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너무 이리적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는 노조 활동을 또 제약하는 수 있기 때문에 네. 일정한 경우에는 노조 활동을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 교섭이라든지 안전사고에 관련된 업무라든지 또는 고충 처리 업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측과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공통적인 관심사에 있기 때문에 이런 특정한 분야에 한해서 또 정해진 시간, 예컨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0시간,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000시간 동안은 이런 업무, 단체 교섭에 이런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근로시간과 똑같이 취급을 해서 임금 삭감 없이 전액을 지불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따져봐야 될 텐데 첫째는 전임자의 업무 내용이 이런 단체 교섭이나 산업안전이나 고충처리 이런 부분에 해당되었는지 또 근로시간에서 면제되는 그 시간을 준수했는지 그 두 가지 쟁점을 따져봐서 과연 이게 타임오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불법적인 임금 요구에 해당되는지 가려질 것 같습니다. 경찰 측에서 이제 입증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어떤 식으로 증거로 좀 남길 수 있는 부분 같은 게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기존에 회사에 어느 정도 출근을 했는지 그거는 출입권 장부에 나올 것이고 네. 그다음에 했던 업무가 뭔지 이런 걸 따져봐야 될 텐데 통상 이 전임자의 전임비를 불법으로 요구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그 근로 현장에 근무하지 않고 상급 단체에 파견 나가 있다든지 실제로는 전혀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고 오로지 그런 파업이나 쟁이나 이런 행위에만 관여했으면서 마치 타임오프에 해당되는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런 건 충분히 수사로서 밝힐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채용 강요 사례를 보면 노조 측에서는 고용 교섭이다. 이게 뭐 건설 노동의 특성상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기 때문에 고용 교섭이 이루어졌다. 채용 강요가 아니다라는 주장인데 이건 역시 경찰 측에서 어떤 점들을 입증을 해야 채용 강요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근로자 중에는 노조원도 있지만 비노조원이 훨씬 많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측에서는 당연히 노조원보다는 비노조원 고용을 선호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근로 현장에서 양대 큰 노조가 비노조원의 현장 출입을 못하게 방해한다든지 또는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든지 이렇게 방해를 한 다음에 노조원 고용을 강요한다면 이건 정당한 단체 교섭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측의 의사에 반해서 노조 소속 근로자를 채용하게 한다면 그건 강요죄로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어제 경찰이 압수수색한 곳이 34곳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압수수색 대상 피의자가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대상에 오른 겁니까? 압수수색이라는 건 이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니까요. 네. 범죄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니까 그런 업무방해나 강요나 공갈이나 이런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을 만한 사람, 즉 노조 전임자라든지 상급자 위주로 대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2주 동안 신고된 접수 건수가 2,070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6월까지 특별 단속이 되기 때문에 수사 대상도 뭐 지금 20명에서 1,000명까지 훌쩍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 건설사 분위기에서 이렇게 신고하는 분위기가 잘 나올 수 있을지 신고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는 그 지난 정부에서는 뭐 친근로자적인 성향이 있다고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불법적인 근로 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단속을 안 한 측면이 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산업근로 현장의 이런 부조리가 만연화돼 있었다는 걸 이번 사례로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한다면 추가적인 피해 신고가 많이 잇따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수사 내용에 따라서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경찰이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들에게 공동 강요, 공갈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향후 이런 적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일제 신고 접수나 합동 단속하는 사례 자체도 거의 없었거니와 이번에 이제 이런 단속을 한 후에도 만약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학습 효과에 의해서 오히려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더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런 피해 신고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복을 하거나 협박을 해서 오히려 피해 신고를 꺼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아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 지금 법상에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공갈이 드러날 경우에 즉 금품 갈취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는 반드시 당연히 구속사가 가능하고요. 네. 그 외에도 노조 뭐 취업 강요라든지 또는 업무 방해라든지 이런 실체가 드러난다면 충분히 구속 수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속 수사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 앞서 이제 엄벌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만연해 있는 악습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때 어떤 식으로 개선하는 게 옳다고 좀 보십니까? 근로자들의 정당한 쟁의권이나 단체 교섭권 이런 건 당연히 보장되어야 되겠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건설 현장에서 사실은 갑과 을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공사를 도급받을 때는 을의 입장이었지만 막상 도급받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공사를 지연시키면서 추가적인 임금 정액 요구나 또는 하도급사의 횡포도 만만치 않습니다. 건설공사 금액을 정액시키는 요구를 하면서 태업을 하거나 중단을 해버리면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못 해내기 때문에 그러면 부도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이 근로자라고 해서 너무 권익을 우선시할 건 아니고 또 그렇다고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보호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노사정 협의회가 잘 가동해서 건전한 노사 문화가 확립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치유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유현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